정치권 소식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신재민 전 사무관의 빠른 회복을 빌면서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신 전 사무관도 제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 후배입니다. 난처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가 있던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또 오해가 더 누적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부득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발에 대한 취소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신 전 사무관의 신상 회복, 건강 회복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는 안타깝다. 기재부 후배인데 어쨌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우리 기재부의 생각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로서는 고발 조치를 취하할 용의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 일단 안타깝다. 그동안 상당히 공세적이었던 정부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신재민 씨의 자살 관련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는 상당히 신재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상당히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저 이야기한 거는 경제 관련 대책회의가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대답을 했고요. 특히 검찰의 고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취소할 거냐 그랬더니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보다도 신재민 전 사무관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취하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그럼 왜 검찰에 고발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국민에게 정부의 일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쌓여가면은 그렇게 누적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부득불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이야기는 이번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가 빠르게 어떤 친구들과 또 경찰이 움직여서 다행히 구조를 했는데 경제부총리의 저런 입장, 고발 조치는 현재로서는 취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고발 조치가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취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김태우 수사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정부가 곤란함을 겪었고 또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같이 사실 논란 측면이 있어서 좀 제가 볼 때는 차분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과잉 대응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이나 언론의 뒤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지만 신 전 사무관은 어찌 보면 자기가 봤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는 만큼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상황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신 전 사무관의 진정성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처 내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또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오해가 있다 그러면 제대로 풀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공직자 생활을 그만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아마 언급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신이 적어도 얘기한 것에 있어서는 거짓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전체를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영 의원님은 이 신재민 전 사무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과정에서 남긴 말이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나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 국익 차원에서 공익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 행정의 시스템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부가 고발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고발을 하면서 제2의 제3의 신재민이 나올 우려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어제 그런 선택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기재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발은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고 만약에 고발을 취한다면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가 된다는 걸 기재부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격했던 것도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잘잘못을 떠나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문제, 적자국채 발행 문제, 그것이 정말 정부가 그런 정부적 판단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그다음에 KTNG 민간기업 아닙니까? 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그 의도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 SBS 8시 뉴스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팩트 체크는 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SBS 8시 뉴스나 또 관련 기사들 좀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저희가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뭐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조금 더 해보고요.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공익 제보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과연 신재민 전 사무관 요즘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익 제보자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그래서 참여연대 시민단체에서는 과연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이런 공익 제보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시민단체보다는 이 공익 제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큰 단체인데 참여연대 측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죠. 일단은 지금 뭐 저희는 좀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제보의 동기나 의도 내용의 공익성이나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신재민 사무관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판단을 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익 제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참여연대 측의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라라고는 얘기는 안 하네요. 네, 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몇 가지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보통 이제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든 아니면 그 직위에 있을 때 감사원이나 아니면 권익위에다가 제보를 하는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자기가 그 내부에 어떤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곧바로 공익 신고자의 위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퇴직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일단 좀 가만히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본인이 이제 폭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본인 스스로도 약간 경솔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공개를 했을 때에도 오해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특정 학원의 로고가 노출이 된다거나 뭐 계좌번호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지점들이 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지금 뒷말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일 의원께서는 공익 제보자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행 법에 따르면 굉장히 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문서로 본인이 써서 이 제출을 하고 뭐 그다음에 법에 있는 요건은 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도 한 280개쯤 되는데 거기에 뭐 해당 안 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공익의 범위를 좀 넓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좀 젊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공익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참여연대가 나름대로 고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하고 또 뭐 상당히 가까운 시민단체이기도 하고. 그러나 만약에 신재민 전 사무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자기 아주 격려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과거 정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런 형태의 제보를 했다면 지금 참여연대가 저렇게 신중하게 나왔을까요?
아마 굉장히 변호인단 즉각 구성해서 보호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 재지 말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익 추구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익으로 봐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예, 이상일 의원 지금 하신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촛불 정신을 근거로 해서 출범한 정부다라고 하는 점을 정말로 국민들에게 많이 강조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이어졌을 때도 이 문재인 정부 DNA에는 절대 민간인 사찰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두 분에게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볼 텐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어떤 면에서는 더 높아진 것 아니냐. 또 공직자들의 생각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선배, 후배, 친구들, 또 가족들이 국민들에게 일종의 호소문, 사과문을 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 부모님들 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냈습니다.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과 정부 그리고 민변 이렇게 주변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했는데, 심성이 여린 재민이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위에 폐 끼친 점을 많이 괴로워했다. 그리고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고 용기 내서 나선 일인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져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한 것 같다. 그래서 죄송하다. 이렇게 저 또래의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사려 깊은 사과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러겠습니다. 하겠다. 네, 그런 그렇게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셨죠? 했습니다. 그리고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선후배들이 또 호소문이라고 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가 오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다만 관료 조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한 구성원이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가 하려 했던 내부 고발 역시 과정과 의도가 선하다면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책임 묻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뉴라이트였다느니 또는 국가기밀로 사익 추구 활동을 했다는 것, 이런 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언론들도 좀 협조해달라,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예, 민변에도 사과를 했고 예. 정부를 향해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과 싸우지 말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호소도 특히 민변에 했던 것 대한 같습니다. 이야기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민변에다 요청을 했는데도 유서에 아무도- 그런 내용을 썼던 예, 거죠. 그렇게 썼는데 그는 알고 봤더니 지인들이 몇몇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이 공식적인 민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잘 몰랐던 것 같다. 오인한 이렇게,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얘기를 했죠. 했습니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런저런 폭로를 했을 당시에 경제부총리로 있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기자들이 만나려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집에도 찾아가고 했는데 집은 비운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충정 이해가 됩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옹호하고 이해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문장이 핵심이겠죠.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핵심은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문장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이런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 내놓았는지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는데 공감이 갑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과연 김동연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페북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신재민 사무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신재민 사무관의 그런 의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답변
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김동연 부총리의 답은 진실의 머리는 감추고 변명의 꼬리만 내미는 그런 격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반응 볼 때마다 말이죠. 대한민국 정치의 숙명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떻게 저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지. 지금 말씀의 이면에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연 이제 전 부총리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페북에 저런 이야기를 올린 건데 원론적으로는 저 말씀이 맞죠. 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다 보면 그쪽 소신을 이야기하는데 소신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 전체를 생각할 때는 좀 더 크게 봐서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조율 과정에서 옳고 그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그때 그동안에 정부가 해온 거는 우리 국채, 나라 빚을 상환하는 게 그게 정도로 보이는 거죠. 예. 신재민 사무관은 그 주무관으로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동연 부총리는 뭐 내년 상황, 뭐 이 정부의 5년 상황을 다 생각해야 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우리 국가재정법을 보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수가 남을 때는 국채를 상환하는 게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부금 상환하고 세 번째 공적 자금에 대한 상환기금에 출연을 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채와 정부 빚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이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서 국채를 상환하지 않고 적자 국채 발행을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검토를 했다면 그 의도에 대한 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이상현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은 비유를 하자면 그런 네. 거예요. 올해 예산을 제가 집에서 짰는데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빚이 있으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년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빚 조금 나중에 갚아도 돼. 일단 우리가 그 빚은 두더라도 다음번에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정무적 판단일 수 있고 그냥 국채를 우리가 곧바로 만약에 회수를 해버리면은 상환을 해버리면 시장의 유동성에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내년 이후에 있어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대 재정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만큼 보인다는 말씀을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국고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부채 갚아야죠. 왜 나라 빚을 지금 그대로 둡니까? 지금 세수가 많이 있는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의 관점이나 아니면 재정 전체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답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일단은 적정했는지 여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채 부분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부채하고 비교해서 이 정부 실적을 마치 뭐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걸 의도적으로 부채를 갚지 않은 것처럼 지금 얘기 나오는 측면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에 관한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야 되겠죠.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7년에는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39.4%라는 숫자까지 제시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SNS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전체적으로 이 경제 정책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거다. 소신이 반드시 관철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 말씀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벌어진 사건을 보면 2017년 11월 15일 날 1조 원의 국채를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백이라고 해서. 네, 바이백이요. 그거를 바로 전날 채권시장 마감 10분 전에 취소를 합니다. 그 과정을 신재민 사무관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신 말씀과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차관보가 남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하고 달라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의도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기가 담당 사무관으로서 회의도 들어갔고 김동연 부총리하고 보고하는 자리에 여러 차례 들어갔고 그 과정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김동완 평론가 뭐 네. 아니 뭐 말씀하셨던 예.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왜 거기에 압력을 넣어?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그거는 다 상황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팩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또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과연 공익 제보자냐 아니냐 지금 참여연대에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고요. 정치권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엇갈린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에 최대의 양심 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번민 속에 있다가 감행한 양심 선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말이죠.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민주당 반응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어제 오전에 이런 논평을 내놨어요.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 그런데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가 됐다.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민주당 반응이 조금 강도가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풋내기 가치는 보여도 저것이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거나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여당이 좀 더 크게 어른답게 조금 더 품어주는 것처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들이 커지다 보니까 오늘 회의에서도 상당히 다른 의원들도 그리고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제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평가나 이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야권을 향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이 청문회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빨리 열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과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 이야기가 신문, SNS에 많이 지금 돌고 있는데 말이죠.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 임광기 의원, 처음에 손혜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로 삭제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글을 올렸다. 손혜원 의원이 뭐 신재민 전 사무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극단적인 선택 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즉시 원래 썼던 페이스북에 글을 내렸습니다. 거기는 신재민을 분석한다라는 글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거칠게 썼습니다. 신재민은 뭔가를 획책을 했다. 작년 7월에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서 그래서 뭔가 큰 돈을 버는 일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전부 같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나온 것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나쁜 머리 쓰면서 의인인 척하고 위장을 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게 짝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거칠게 썼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 이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 상당히 여론이 저런 글에 대해서 안 좋아지니까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올린 글을 삭제된 다음에 다시 글을 올렸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글처럼 신재민 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 제보자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올렸던 거다. 그런데 이렇게 또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강단이 없는, 자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라 이제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내렸을 뿐이다. 그게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입니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입니다. 나쁜 머리 쓰면서 의인인 척 위장을 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상당히 강도 높게 신재민 전 사무관을 비판을 했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일까요? 아니면 손혜원 의원의 개인 생각일까요? 손혜원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한 것은 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비난하는 형태로 저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당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뭐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부모로서 보더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다 그러면 사실 좀 야단을 치면은 오히려 더 날 뻔했다. 야단보다 저렇게 일방적인 비난처럼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뭐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좀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람이 다르면 대처도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에 하는 대처하고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한테 하는 대처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자꾸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무슨 정치적 세력을 뒤에 업고 나와서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의도를 해서 누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뭐 한 사람의 비록 좀 돌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좀 더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 그 사람의 얘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 저게 오히려 더 해야 될 모습이다. 저렇게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설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한다거나 마치 적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실망감만 좀 안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 손혜원 의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손혜원 의원 저 말씀은 매우 거칠고 결국은 본인한테 자해행위나 되는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인데요. 손혜원 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가 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들 뭐 돈 벌려고 한 거다. 전부 일제히 십자포화 날리듯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신재민 씨가 그런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여론이 또 확 민주당에 대해서 나빠지니까 지금 좀 신중 모드로 나온 건데요. 정말 이 신재민 씨가 주장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제가 계속 의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적자국채 발행의 의도는 전 정권의 부채 비율, 전 정권 임기 마감인 지난해로 임기가 마감이 되니까 이 전 정권의 부채 비율을 높여놔야 현 정권이 재정을 좀 확대할 때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의도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규명. 그다음 민간 기업에 정부가 사장 교체하려고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이거 부당하다고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 열어서 이 문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또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재민 전 사무관으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민주당이 그런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신재민 전 사무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뭐 자유한국당 편이라거나 이런 거를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때 자신은 어떤 정치 세력과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즐겁게 제보하고 뭐 유쾌하게 영상을 찍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던 게 유튜브 영상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제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집단도 어떤 이익 집단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리고 행정 조직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행동입니다. 공익신고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밟아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저도 받고 싶습니다. 예, 신재민 전 사무관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생각 많이 다르실 겁니다.
철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의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선후배가 올린 호소문에서 저는 이 대목에 눈길이 갔습니다. 정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과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으니까 싸움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충분히 말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 쉽지 않은 일을 해주는 정부가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친구 선후배들의 호소문이었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